미래이노베이션의 데이터 분석팀 사무실. 마지막 직원이 퇴근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강유라의 자리에는 여전히 스탠드 불빛이 환했다. 그녀는 재능 있고 성실했지만 화려한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늘 주목받지 못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아직 퇴근 안 했나? 강유라 씨, 기름기 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박성진 이사였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불쾌한 알코올 냄새를 풍기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끈적거렸고 그의 미소는 역겨웠다. 마무리할 게 좀 남아서요. 이사님. 유라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몇 달째 계속되는 그의 괴롭힘. 회식 자리에서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 단둘이 남았을 때의 음흉한 농담. 유라 씨처럼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위로 올라가는지 잘 알 텐데 말이야. 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내 손만 잡으면 과장 자리 정도는 금방이야. 제 실력은 제 업무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그녀는 그의 손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내며 말했다. 그녀의 내면은 공포와 혐오로 가득 찼지만 겉으로는 조금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그런 태도가 박 이사의 비틀린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그녀의 퇴로를 막아서며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다. 텅 빈 사무실, 아무도 없는 공간. 유라는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을 때 사무실 입구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사님, 늦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일정이 이르십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검은색 세단 옆에 단정한 운전기사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얼마 전 새로 들어온 과묵하고 존재감 없는 운전기사 한지혁이었다. 그는 잘생겼지만 무표정한 얼굴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남자였다. 박 이사는 일개 운전기사가 자신의 일을 방해한 것에 격분했다. 내 놈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이건 사적인 대화라고. 이 자는 또 누구야? 그가 유렉의 고함을 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절망 속에서 유라의 머릿속에 하나의 대담한 계획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하지만 계산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지역의 팔짱을 끼고 박 이사를 향해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다. 이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제 약혼자예요. 지금 막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적 박 이사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불신으로 일그러졌다. 저 보잘것없는 운전기사와 약혼그는 자신이 조롱당했다고 느꼈다. 가장 놀란 것은 한지혁이었다. 그의 무표정한 가면이 찰나의 순간 깨졌다.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다. 그는 이 상황을, 이 여자의 눈에 담긴 절박함과 교활함을 분석했다. 그는 조사관으로서 그녀가 생존자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기회를 보았다. 이 상황은 자신의 주된 타겟인 박성진의 피해자에게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부정하는 대신 연극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는 유라의 어깨를 보호하듯 감싸 안고 차갑고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박 이사를 보았다. 맞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이사님, 운전기사의 유니폼을 입고 있음에도 그의 목소리에 담긴 조용한 권위는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지역은 넋이 나간 유라를 이끌고 분노로 부들부들 떠는 박 이사를 뒤로 한 채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으며 유라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그에게 사과하려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쩔 수가 없어서. 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얼굴은 다시 무표정해져 있었다. 차에 타. 우리의 약혼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니 그는 그녀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었다. 유라는 하나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훨씬 더 미스터리한 또 다른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으며 차에 올라탔다. 조용한 카페. 강유라와 한지혁은 그들의 약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을 협상하고 있었다. 법적인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지혁이 먼저 제안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박성진 같은 인간을 완벽하게 막아내려면 소문이 아닌 법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방패가, 나에게는 박 이사를 가까이서 감시할 수 있는 위장이 필요하니까. 그의 제안은 일리가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 서로가 필요했다. 유라는 자신을 보호할 철벽이, 지혁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타겟의 주변을 맴돌 수 있는 완벽한 구실이. 그들은 조용히 혼인 신고를 하고 그의 신분에 어울리는 소박한 오피스텔에 신혼집을 꾸렸다. 그것은 집이 아니라 2명의 동업자를 위한 임시 거처였다. 그들은 각방을 썼고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규칙을 세웠다. 낮에는 직장 상사의 운전기사와 데이터 분석가로, 밤에는 서류상의 부부이자 어색한 룸메이트로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문제의 회사 회식 날, 팀원 전체가 참석하는 저녁 식사 자리였다. 유라는 자신의 결혼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남편인 지혁을 데리고 가야만 했다. 두 사람이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박성진 이사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충실한 부하들과 입방아 찍기 좋아하는 동료들이 하이에나처럼 그들 주위로 모여들었다. 어머, 유라 씨 남편분이시구나. 무슨 일 하세요? 아니, 우리 똑똑한 유라 씨가 어떻게 평범한 운전기사랑 눈이 맞았대. 신혼집은 어디예요? 작은 빌라라도 얻으셨나? 그들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들은 유라의 등 뒤에서 하지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수군거렸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저런 남자랑 결혼을 했을까? 저 아까운 재능을 운전기사한테 썩히네. 인생 망쳤네. 망쳤어. 지혁은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을 연기했다. 그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이런 자리가 어색한 듯 살짝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그냥 운전합니다.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입니다. 그의 소박한 대답은 그들의 조롱을 더욱 비참하고 유치하게 만들었다. 유라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쏟아지는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이 연극의 파트너인 지혁을 보호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기묘한 동맹 관계의 파트너를 지켜야 할 의무감을 느끼고 있었다. 모욕의 시간이 절정에 달했을 때 유라의 눈에 남편의 진정한 모습에 편린이 스쳐 지나갔다. 술에 취한 박 이사가 지혁을 깎아내리기 위해 일부러 복잡한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떠벌리기 시작했다. 그는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자신의 유식함을 과시했다. 지혁은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그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박 이사님의 브라질 딜에 대한 환율 리스크 평가는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같더군요. 3분기에는 히아루아의 변동성이 달러 대비 극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말입니다. 유라는 얼어붙었다. 그 한마디, 그것은 평범한 운전기사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경제에 대한 놀랍도록 날카로운 통찰력이었다. 그의 완벽한 위장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작고 조용한 오피스텔. 감정적으로 지치는 저녁 식사가 끝났다. 유라는 소박한 운전기사 재킷을 벗는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편리한 방패가 아니었다. 그는 미스터리였다. 그녀는 자신이 급하게 결혼한 이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새로운 의심과 깊은 호기심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회식 자리에서의 모욕은 강유라의 회사 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박성진 이사는 그녀를 실패하게 만들어 해고할 구실을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그녀에게 떠넘겼다. 그것은 신제품 출시를 위한 소비자 행동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일이었지만 그가 건넨 데이터는 온갖 노이즈와 변칙으로 가득 찬 더러운 데이터 뭉치였다. 유라의 팀은 며칠 밤을 새웠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마감일은 다가오고 박 이사는 의기양양하게 그녀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라는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 작은 오피스텔의 식탁에 앉아 밤늦게까지 일했다. 늦은 밤 유라는 텅 빈 커피 잔에 둘러싸여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좌절감이 가득했다. 화면은 복잡한 코드와 통계 모델, 그리고 혼돈스러운 데이터 그래프로 채워져 있었다. 그때 한 지역이 물을 마시기 위해 자신의 방에서 나왔다. 그는 평범한 홈웨어 차림으로 긴 하루를 마친 여느 남자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그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무심코 훑어보았다. 엉망진창이군요.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 무작위로 솟구치는 스파이크들. 마치 계곡의 메아리 같네요. 혹시 하나의 사건이 여러 다른 표면에 반사되어 울리는 것을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메아리가 다른 표면에 반사된다. 그의 비유가 유라의 머릿속에 갇혀있던 생각의 문을 부수는 열쇠가 되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각각의 데이터 스파이크를 개별적인 사건으로 처리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 변칙적인 데이터들이 무작위 노이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사건이 만들어낸 소셜 미디어 메아리였다. 하나의 뉴스 혹은 하나의 바이럴 포스트가 여러 다른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공유되면서 데이터의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오염시킨 것이다. 찾아내기 극도로 어려운 데이터 오염 문제였다. 아드레날린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이제 이 데이터의 원본 신호를 분리해낼 필터를 구축할 수 있었다.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가 순식간에 풀려버렸다. 그녀는 그에게 고맙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묻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는 나타났을 때처럼 조용히 이미 자신의 방으로 사라진 후였다. 그녀는 화면을 응시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지 단순한 행운의 추측이 아니었다. 그의 비유는 시스템 분석과 신호 처리에 대한 깊고 직관적인 이해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정확한 통찰력이었다. 평범한 운전기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지난번 차 안에서의 환율 리스크에 대한 발언, 그리고 지금 이것까지 증거는 쌓여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운전기사라는 페르소나가 철저하게 계산된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전략가였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그를 경계하게 만들 뿐이다. 대신 그녀는 이 개인적인 미스터리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그를 더 면밀히 관찰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소박한 아침 식탁에서 그녀는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다시 과묵하고 평범한 남편으로 돌아와 위장을 위해 스포츠 섹션만을 읽는 척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르게 보았다. 그녀는 그의 텅 빈 시선 뒤에 숨겨진 지성을, 그의 단순한 단어들 뒤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보았다. 유라는 사무실로 돌아와
완벽한 해결책을 발표했다. 팀원들은 경탄했고 박 이사는 그녀가 성공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팀원들의 칭찬을 받으며 연단에 서 있는 동안 유라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미스터리. 이제 그녀에게는 풀어야 할 문제가 두 개가 되었다. 직장 상사의 부패, 그리고 남편의 정체, 그리고 그녀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자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꼈다. 그녀의 조용했던 분석가로서의 삶은 끝났다. 그녀는 이제 인생의 모든 면에서 조사관이 되어 있었다. 한지혁이라는 미스터리는 강유라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다. 낮에는 회사에서 박성진 이사의 부패를, 밤에는 집에서 남편의 정체를. 그녀의 조사는 박 이사가 최근에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재무 기록을 파고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그녀의 능력은 다른 사람들이 놓쳤던 붉은 깃발들을 즉시 발견해냈다. 첫째, 부풀려진 예산. 박 이사의 프로젝트들은 유사한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일관되게 하입 30% 더 높은 예산을 책정했다. 둘째, 유령회사. 이 프로젝트들에 고용된 공급업체들은 대부분 실적도 없는 신생 유령회사들이었고 이들은 미래 이노베이션에 거액을 청구한 뒤 사라졌다. 셋째, 돈의 흐름. 그녀는 이 돈의 경로를 추적했다. 유령회사로 지급된 자금은 여러 개의 역의 계좌를 통해 세탁되고 있었다. 조세피난처에서 흔적이 끊겨 막다른 길에 부딪혔지만 그녀는 명백한 횡령의 패턴을 발견했다. 유라가 디지털 증거를 쫓는 동안 지혁은 물리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운전기사로서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는 박 이사를 태우고 은밀한 심야의 회동 장소로 향했다. 화려한 사무실이 아닌 고급 룸살롱의 밀실이나 외딴 별장이었다. 그곳에서 박 이사는 합법적인 사업 파트너가 아닌 사채업자, 부패한 정치인, 그리고 경쟁사 대표 같은 어둠 속 인물들을 만났다. 지혁은 차 안에서 기다리며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그는 박 이사가 나누는 대화의 조각을 엿들었고 차 안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했으며 그가 검은 서류 가방을 교환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의 조사는 유라가 발견한 돈의 흐름에 누가와 왜라는 살을 붙여주었다. 박 이사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미래 이노베이션의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기업 차원의 반역 행위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른 채 각기 다른 각도에서 같은 목표물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극적인 아이러니가 펼쳐졌다. 유라는 집에서 블루 스카이테크라는 유령 회사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지혁은 한 고급 바 밖의 차 안에서 박 이사가 블루 스카이테크의 대표에게 서류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같은 퍼즐 조각을 양쪽 끝에서 동시에 바라보고 있었다. 박 이사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유라의 최근 성공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특정 파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그녀를 한직으로 발령 내려는 시도를 했다. 이것은 유라가 더욱 대담해지도록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를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박 이사를 역의 계좌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줄 수정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가 담긴 중앙 서버실의 접속 권한이었다. 그리고 지형 역시
박 이사가 경쟁색에 마지막 데이터를 넘기려는 계획을 알게 되었다. 그에게는 거래 현장에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챕터는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마지막 임무를 준비하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끝이 났다. 유라는 심야의 서버실에 잠입할 계획을, 지혁은 박 이사의 사무실에 잠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들이 계획한 날은 바로 같은 날 밤이었다. 그들의 길은 이제 물리적으로 충돌하기 직전이었다. 미래 이노베이션 본사 건물, 자정을 넘긴 시간, 빌딩은 거대한 유령처럼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유라는 훔친 낮은 등급의 출입증과 자신이 파악해둔 보안팀의 순찰 경로를 이용해 건물의 심장부, 최고 보안 구역인 중앙 서버실로 향했다. 긴 복도의 정적, 서버의 낮은 허밍 소리가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서버실 문 앞. 예상대로 그녀의 출입증으로는 열리지 않았다. 그녀가 잠금 장치를 후회할 방법을 찾고 있을 때였다. 딸깍 하는 희미한 소리와 함께 문이 안쪽에서부터 열렸다. 유라는 재빨리 근처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한지혁이 나왔다. 그는 운전기사 유니폼이 아닌 잠행에 적합한 검은색의 심플한 옷차림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감각으로 주위를 살폈고 즉시 그녀가 숨어있는 곳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희미한 복도 불빛 아래서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게임은 끝났다. 그들은 근처에 비어있는 사무실로 향했다. 당신 누구야? 유라가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 운전기사 아니지? 지혁은 상황을 판단했다. 아직 자신의 진짜 정체를 모두 밝힐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운전기사라는 위장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진실의 일부를 드러내기로 결정했다. 맞아. 그가 인정했다. 나는 운전기사가 아니야. 내 이름은 한지혁. 모 회사의 대주주로부터 기업 스파이 행위와 횡령 혐의를 조사하라는 의뢰를 받은 사설 조사원이지. 그것은 진실로 포장된 교묘한 거짓말이었다. 그 자신이 바로 그 대주주였으니까. 그는 박 이사가 경쟁사 대표와 만나는 사진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당신 역시 박 이사를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 당신은 돈의 흐름을 쫓고 있고 나는 그가 누구에게 비밀을 팔아넘기는지를 쫓고 있지. 우리는 같은 남자를 쫓고 있었던 거야. 유라는 충격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남편에 대한 미스터리가 일부 풀렸고 그의 목적이 자신과 일치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지? 당신이 회사를 차지하려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해? 지혁은 논리로 맞섰다. 우리 둘 다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으니까. 당신은 그의 금융범죄 지도를 그릴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가졌지만 나는 외부에서 그걸 할 수 없어. 나는 당신이 접근할 수 없는 물리적 접근 권한과 감시 능력을 가졌지. 따로 움직이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함께하면 그를 확실히 감옥에 보낼 수 있어. 그는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한 편의를 위한 동맹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방금 자신이 서버실에서 나올 때 사용했던 마스터 키카드를 꺼냈다. 이걸로 들어갈 수 있을 거요. 내가 보안 시스템의 교란을 일으켜 15분의 시간을 벌어주지. 필요한 것을 찾으시오. 이것은 그들 사이의 첫 번째 실질적인 신뢰의 행위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조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녀를 믿는 도박을 한 것이다. 유라는 그를 보며 위험을 저울질했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결정했다. 챕터는 그가 건네준 키카드를
손에 쥔 채 서버실로 들어가는 유라의 모습으로 끝이 났다. 지혁은 밖에서 태블릿 PC로 보안 모니터를 보며 망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짜 부부도 룸메이트도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위험한 음모의 파트너였다. 꺼려지고 경계심 가득하지만 그들의 동맹은 한밤의 정적 속에서 마침내 결성되었다. 서버실에서의 비밀스러운 만남 이후 강유라와 한지혁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의 작은 오피스텔은 이제 박성진 이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 본부가 되었다. 식탁은 노트북과 출력물, 그리고 식어버린 커피잔들로 가득했다. 유라는 서버실에서 가져온 원본 데이터를 밤새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스모킹건을 찾아냈다. 박 이사를 유령 회사의 역외 계좌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수정되지 않은 송금 기록, 증거는 거의 완전했지만 아직 정황 증거일 뿐이었다. 그들은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덮쳐야만 했다. 그는 단순히 돈만 훔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훔치고 있어요. 유라가 말했다. 돈은 부산물일 뿐. 그의 진짜 목표는 미래 이노베이션의 차세대 AI 학습 알고리즘을 경쟁사인 에이펙스 테크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녀는 완벽한 미끼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가짜 프로젝트. 그들은 프로젝트의 이름을 키메라라고 지었다.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처럼 위장한 가짜 연구개발 프로젝트. 이 작전에서 유라의 역할은 미끼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데이터 분석가로서 이 프로젝트에 배정될 것이었다. 그녀는 아름답고 복잡하지만 결국엔 가짜인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것이었다. 그 코드 안에는 데이터가 외부 서버에서 접속되는 순간 활성화되는 디지털 추적 장치, 즉 비콘이 심어져 있을 것이었다. 또한 데이터는 24시간 후에 자가 파괴되도록 설계하여 박 이사가 서두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지역의 역할은 무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내부자로서의 지식을 이용해 프로젝트 키메라를 회사의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합법적인 프로젝트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는 또한 프로젝트의 보안 프로토콜을 조작하여 박 이사 같은 임원급만이 악용할 수 있는 유혹적인 단 하나의 취약점을 만들어 두었다. 그리고 이 가치 있는 프로젝트의 존재에 대한 소문을 조심스럽게 흘려 박 이사의 귀에 들어가도록 했다. 계획이 실행되면서 그들의 파트너십은 더욱 공고해졌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나란히 앉아 일했다. 계약 결혼과 전문적인 파트너십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그들 사이에는 작은 친밀함의 순간들이 쌓여갔다. 그는 밤새 일하는 그녀를 위해 커피를 타주었다. 그녀는 그가 식사를 거르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한 음식을 주문했다. 대화는 임무에 대한 이야기에서 소소한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옮겨갔다. 전문적인 존중은 감탄으로 깊어졌다. 그는 이토록 복잡하고 우아한 데이터 함정을 만들어내는 그녀의 능력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교활함과 기업 보안 및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지식에 감명받았다. 마침내 덫은 놓아졌다. 프로젝트 키메라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혁신적인 AI에 대한 소문이 회사에 퍼져나갔다. 탐욕스럽고 오만한 박 이사는 즉시 관심을 보였다. 유라는 공식적으로 프로젝트에 배정되어 의도적으로 그의 표적이 되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더 큰 위험을 의미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필요하김을 받아들였다. 챕터의 마지막 장면. 미끼는 물속에 던져졌다. 유라와 지혁은 아파트에서 시스템을 감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박 이사가 미끼를 물었다는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났다. 그의 사용자 아이디가 프로젝트 키메라의 파일 디렉토리에 접속한 기록이 뜬 것이다. 두 사람은 방 건너편에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덫은 설치되었고
목표물이 접근하고 있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이 위험한 게임의 공모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었다. 프로젝트 키메라가 진행되면서 박성진 이사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는 강유라를 프로젝트의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아 내쫓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의 괴롭힘은 교묘했고 집요했다. 유라는 이 위험한 계획의 무게와 박 이사의 압박을 동시에 견뎌내야만 했다. 어느 날 저녁, 유라는 특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박 이사와의 격렬한 언쟁 끝에 그녀의 강인했던 가면이 처음으로 균열을 보였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 모습을 본 한 지역의 보호 본능이 발동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았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소리 없는 위로가 되었다.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들의 가짜 결혼 생활과는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조용하고 평범한 순간이었다. 차가운 찻잔을 건네받는 순간 그들의 손이 스쳤다. 부인할 수 없는 전율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조사원과 분석가도 운전기사와 동료도 아니었다. 함께 지옥을 견뎌내고 있는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일 뿐이었다. 입맞춤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스트레스와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말없이 쌓여온 깊은 감정적 유대감이 터져나온 충동적인 순간이었다. 그것은 불같은 열정보다는 서로에게서 안식처를 찾는 듯한 절박하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그 입맞춤은 그들 사이에 마지막 남은 직업적인 거리감을 산산조각냈다. 두 사람 모두 숨이 막힐 듯한 혼란에 빠졌다. 이것은 진짜였다.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 유라가 먼저 몸을 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취약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 새로운 감정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남자를 믿게 될까봐 두려웠다.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흔들렸다.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은 이제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차가운 현실이 즉시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의 임무는 단지 박 이사를 잡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회사 내부에 더 큰 음모와 연결되어 있었다. 만약 적들이 유라가 자신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그녀를 이용해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녀를 지키는 것은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를 지키는 것은 자신의 정체라는 거짓말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그의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다.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줘야만 했다. 그는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다. 실수였어. 그의 목소리는 평평하고 감정이 없었다. 우리의 계약 조건을 잊지 마시오. 이건 비즈니스 파트너십일 뿐. 그 이상은 아니오. 그의 말은 유라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다. 따뜻했던 교감의 순간은 즉시 파괴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굴욕감을 느꼈다. 진짜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가 단지 계약의 일부이자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막 싹트기 시작했던 그녀의 연약한 신뢰는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상처받은 마음의 벽 뒤로 물러났다. 챕터는 방의 양끝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끝이 났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멀게 느껴졌다. 지혁은 자기 혐오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했지만 그 거짓말은 독약 같았다. 그는 방금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짜였던 것을 밀어냈다. 유라는 상처받았지만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약해질 여유가 없었다. 이 남자를 믿을 수 없다. 그녀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이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야만 했다. 그들은 여전히 박 이사와의 전쟁에서 동맹이었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동맹은 이제 부서지고 그 자리에 새롭고 고통스러운 긴장감이 들어섰다. 입맞춤은 모든 것을 바꾸었지만 로맨스 소설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였다. 그것은 그들의 파트너십을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게 만들었다. 입맞춤 이후 그들의 아파트는 다시 차가운 얼음으로 뒤덮였다. 감정의 교류는 사라지고 오직 임무에 대한 건조한 대화만이 오고 갔다. 상처받은 유라는 완벽한 프로페셔널의 가면 뒤로 숨었고 지혁은 그녀를 지키기 위한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낸 고통스러운 거리를 묵묵히 견뎌냈다. 박성진 이사는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경쟁사인 에이펙스 테크로부터 프로젝트 키메라의 데이터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았다. 그 제안 역시 지혁이 비밀리에 설계한 것이었다. 그는 프로젝트 발표회 전날 밤 데이터를 훔치고 모든 죄를 강율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계획은 교활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유라의 출입증을 복제하고 그녀의 프로젝트 팀에 할당된 단말기를 통해 데이터 전송을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경쟁사로부터 유라와 비슷한 이름의 비밀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것처럼 보이는 가짜 금융 기록을 만들었다. 그는 이 증거를 발견하여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매장시킬 생각이었다. 이 모든 과정을 유라와 지혁은 아파트의 작전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 연극의 인형술사였다. 그들은 박 이사가 복제된 카드를 사용하고 오염된 단말기에 접속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유라가 만든 가짜 알고리즘, 즉 미끼 데이터를 훔치는 것을 허용했다. 그가 에이펙스 테크의 위장 서버, 실제로는 지혁이 통제하는 로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는 순간 코드 안에 심어진 디지털 비콘이 활성화되었다. 비콘은 단순히 위치만 전송하지 않았다. 그것은 박 이사의 모든 키보드 입력과 명령을 기록했으며 동시에 그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그가 유라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만든 가짜 금융 기록의 원본 파일까지도 그는 그들을 훔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도둑맞고 있었다. 데이터는 계획대로 전송 후 24시간 뒤에 자가 파괴될 예정이었다. 시계는 똑딱거리기 시작했다. 박 이사는 데이터를 팔아야만 했고 그들은 그를 폭로해야만 했다. 다음 날 오후로 예정된 프로젝트 발표회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완벽한 무대였다. 이 첨단 스파이 활동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긴장감은 팽팽했다. 그들은 완벽한 팀으로 빈틈없이 협력했지만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입맞춤과 그 뒤에 이어진 잔인한 말들의 기억이 그들 사이에 유령처럼 떠돌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요. 늦은 밤 작전의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지혁이 침묵을 깼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거요. 유라는 스크린 위. 그들이 박 이사를 올가매기 위해 짠 거미줄 같은 디지털 지도를 보고 있었다. 자유. 그녀가 조용히 읊조렸다. 그 목소리에는 그가 기대했을 법한 승리감이 아닌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챕터는 이 모호하고 감정적으로 가득 찬 순간 속에서 끝이 났다. 임무는 성공 직전이었지만 그들 자신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했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발표회장, 미래 이노베이션의 모든 임원들이 모인 긴장감 넘치는 공간. 박성진 이사는 자신의 함정을 터뜨릴 순간만을 기다리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유라는 프로젝트의 수석 분석가로서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하게 발표를 진행했다. 그리고 한지혁은 마지막으로 운전기사의 역할을 연기하며 눈에 띄지 않게 방 뒤편에 서 있었다. 유라의 완벽한 발표가 끝나자마자 박 이사가 일어섰다. 잠깐만, 그가 극적으로 외쳤다. 이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산업 스파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메인 스크린에 자신이 조작한 증거들을 띄웠다. 유라의 이름으로 된 가짜 은행 송금 기록과 그녀의 팀에 할당된 단말기에서 데이터가 전송된 로그. 그는 그녀를 에이펙스테크의 핵심 자산을 팔아넘긴 배신자로 몰아세웠다. 회의장은 소란에 휩싸였다. 임원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유라를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평온했다. 흥미로운 주장이시군요. 박 이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하지만 범인을 잘못 짚으신 것 같네요. 그녀는 작은 리모컨을 꺼냈다. 진짜 데이터를 보여드리죠.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이제는 그녀와 지혁이 준비한 파괴적인 방역의 시간이었다. 첫째, 박 이사 자신의 복제된 카드를 이용해 원격지에서 데이터 전송이 시작되는 영상. 둘째, 데이터가 박 이사의 개인 요구의 계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서버로 전송되는 경로를 보여주는 추적 로그. 셋째, 그의 컴퓨터에서 복사된 방금 그가 증거로 제시했던 조작된 파일들의 원본. 그는 도둑일 뿐만 아니라 서툰 위조범임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지난 몇 달간 그녀가 밝혀낸 그의 모든 횡령과 돈 세탁의 흐름을 보여주는 완벽한 범죄 지도. 박성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폭로당했고 망신당했으며 파멸했다. 마지막 절망적인 행동으로 그는 품속에 숨겨온 작은 칼을 꺼내 가장 가까이 있던 유라를 인질로 잡았다. 그는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여기서 나가게 해줘. 안 그러면 이 여자는 죽는다. 방 안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방 뒤편의 지역은 완벽하게 침착했다. 그는 영웅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손목에 찬 시계에 대고 나직하게 말했다. 코드 알파. 실행해. 순간 회의실의 문들이 터져나가듯 열렸다. 건물의 평범한 보안팀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검은 정장을 입은 고도로 훈련된 엘리트 보안팀이 군사작전처럼 방 안으로 쇄도했다. 그들은 순식간에 박 이사를 포위했다. 미래 이노베이션의 대표가 경악하며 외쳤다. 당신들 누군데 누가 이런 권한을. 보안팀의 리더는 그를 무시하고 방 뒤편의 운전기사 유니폼을 입은 남자에게로 똑바로 걸어갔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에 절대적인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붙잡힌 박 이사에게서 과묵한 운전기사에게로 향했다. 공기는 불신으로 가득 찼다.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유라였다. 자신의 남편, 운전기사, 조사원. 그가 회장님이라고. 미래 이노베이션의 모회사. JH그룹 전체에 이 피라미드의 최정점에 있는 바로 그 남자 그녀의 머릿속은 이 거대한 기만과 그의 힘을 이해하려 애썼다. 지혁은 방 뒤편에서부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만이 강당을 울렸다. 그는 소박한 운전기사 재킷을 벗었다. 그 안에는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셔츠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비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자신의 왕좌를 되찾으러 온 왕이었다. 그는 붙잡혀서 발버둥치는 박 이사 앞에 멈춰 섰다. 차가운 경멸의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몸을 돌려 그의 시선은 유라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사과와 걱정, 그리고 권위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채
유라는 자신이 결혼한 낯선 남자를, 그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망견자실하게 바라보는 모습으로 챕터는 끝이 났다. 며칠 후 제게는 숨겨진 회장, 한 지역의 전설과 거대한 사기극을 밝혀낸 천재 분석가 강유라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박성진 이사는 기나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유라를 조롱했던 동료들은 해고되거나 수치심 속에 숨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그들의 계약 결혼 역시 끝났다. 운전기사와 분석가의 집이었던 그 소박한 오피스텔. 이제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도는 공간. 유라는 자신의 짐을 싸고 있었다. 임무는 끝났고 그녀는 떠날 생각이었다. 짐을 싸는 그녀를 지역이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회장도 운전기사도 아니었다. 그저 불확실함 속에 서 있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가 사과했다. 임무가 아닌 기만에 대해서. 미안하오. 유라 씨, 내가 누구인지 속였던 것에 대해. 처음에는 당신도 그저 임무의 일부,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소. 나는 결코 의도하지 않았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듯 말을 멈췄다. 유라는 짐 싸는 것을 멈추고 그를 마주 보았다. 무엇을 의도하지 않으셨나요? 회장님 아니면 여전히 남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녀의 질문에는 비난이 아닌 진실을 찾으려는 갈망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그의 진심을 보일 순간이었다. 나는 당신을 내 아내라고 부르고 싶소. 그의 목소리는 진실했다. 이번에는 진짜로 계약도 위장도 아닌 파트너로서. 그는 설명했다. 나는 몇 년간 거짓 속에서 아무도 믿지 않고 살았소. 내 인생 전체가 전략이었지. 하지만 당신은 내가 결코 계획하지 않았던 유일한 변수였소. 당신은 내가 알던 그 누구보다도 똑똑했고 강했으며 용감했지. 우리가 여기서 보냈던 이 가짜 인생이 내게는 회장으로서의 내 모든 삶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졌소. 그는 청혼했다. 반지도 계약서도 아닌 진심 어린 간청으로. 우리의 결혼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로 시작되었소. 이제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 진실로 다시 시작해도 되겠소. 회장이 아닌 남자 한지혁에게 기회를 주겠소. 유라는 감동했다. 그녀는 함께 시련을 겪으며 그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다. 거짓말은 그의 전쟁에 필요했던 것이지만 존중과 보호, 그리고 그날의 입맞춤은 진짜였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조롱과 그 속에서 위장한 그가 자신의 유일한 방패가 되어주었던 것을 떠올렸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일했던 그 짜릿한 순간들을 생각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한 예스가 아니었다. 당신이 결혼했던 여자는 절박한 분석가였어요. 내가 결혼했던 남자는 과묵한 운전기사였고요. 우리는 아직 강유라와 한지혁 회장으로서는 서로를 알지 못해요. 그녀의 얼굴에 진짜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러니 네, 회장님, 다시 시작해요. 우리 데이트부터 하죠. 몇 달 후 화창한 어느 날 그들은 회의실이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평범한 놀이공원에 있었다.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손을 잡고 웃으며 다른 행복한 연인들처럼 보였다. 우연히 유라의 옛 동료 몇 명이 멀리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들은 그녀가 여전히 그 운전기사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것을 보고 아직도 진실을 모른 채 수군거렸다. 저것 봐. 아직도 저 운전기사랑 만나네. 정말 한심해. 그들의 무지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유쾌한 아이러니였다. 지혁이 그녀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자 그녀는 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카메라는 멀어진다. 그들은 거짓의 거미줄 속에서 진실을 찾아낸 두 사람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동화처럼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은 진짜 정직한 그들만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를 향한 길 위에 서 있었다. 이야기는 행복한 군중 속에서 마침내 자기 자신이 되어 함께 자유로워진 두 사람의 모습으로 끝이 났다.